안녕하세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아는데.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죠. 네, 여전히 계속 보실 때마다 박사님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작진들 중에서도 박사님 피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또 오늘 이렇게 하는 박사님 안색을 보니까 저도 기쁩니다. 네. 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건강 잘 보존하시고 챙기시고 네, 저희 말리마 뉴스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난 회차 나갔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실 때 전체적으로 잘 어떻게 저희 뉴스에 대한 그런 시청자들의 반응? 네, 느낌? 뭐 상당히 국내에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지만 특히 미국 쪽에 워싱턴에 제가 좀 친지들이 많은데 말리마 종합 뉴스가 재미있고 네. 소재도 좋다고 연락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리마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기도 높고 하고 또 정보 가치도 높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래도 좀 전 세계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제 조만간 영문 자막을 달아서 이제 말리마 뉴스가 말리마 종합 보도가 나갈 겁니다. 네, 지금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 또 4회차에 주제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태용호 공사가 한국에서 지금 제일 탈북민 중엔 제일 핫합니다. 네. 탈북민 사이에서도 이제 태용호 공사에 대한 거는 그런 기대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김정은이 이제 최근 공개된 동영상, 현지지도 동영상에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15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거 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북한이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박사님 첫 번째 뉴스부터 갈까요? 태용호공사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데 최근에 들려온 소식에 하면 자녀가 이제 명문대 갈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태용호공사가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큰 아들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시키고 싶다. 그래서 경제학부에 보내고 둘째 아들도 어디 좋은데 보낸다 그랬는데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영국에 있는 명문대 뭐 컴퓨터공학과를 보낸다라고. 그건 이제 서울에 오기 직전에 그렇게 말했고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아무래도 신변 보호상 외국 대학보다는 국내 대학에 이제 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미 영국에서 영어도 다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북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노예 사슬의 끈을 끊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자녀들이 와서 대학도 갈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태용호 공사에게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삶의 조건이 제공이 된 것 같고 자녀들도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용호 공사께서 한 방송에서
북한 관련 단체의 통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탈북자들로부터 지금 3만 명의 탈북자들로부터 태영호 공사가 이제 박수를 받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이죠. 네. 뭔가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여러 단체로 조직돼서 지금 뭐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뭐 인권을 개선을 촉구하고 이런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공통된 커뮤니티로 단결이 돼서 투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을 태공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탈북민들로부터 지금 큰 환영을 받고 있죠. 그동안 뭐 지난 97년에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 왔을 때도 사실 뭐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조직되고 했지만 전체 단체를 하나로 그 통일 전선을 한마디로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태영호 공사가 이번에 그런 일을 맡아준다면은 뭐 탈북민들이 다 박수를 보낼 거고, 특히 우리가 지금 그 북한 자유주간과 제2차 세계 탈북자 대회를 올 4월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도 이제 우리가 뭐 조건이 형성된다면은 태영호 공사도 모시고 가서 같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탈북 단체들이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결속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의 어떤 인권 개선 이런 걸 아마 강력하게 호소한다면은 국제사회가 더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봅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탈북 단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태영호 공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리더가 되겠다,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언급은 안 했는데요. 네. 태영호 공사가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탈북 단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상징적으로는 뭐 지금 황장엽 선생님 이후에 이제 거의 최고위급이고 급수도 네. 있고, 또 뭐 연세도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섰으니까 뭐 어느 정도 지긋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그 태공사의 장점은 이제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 기존 탈북자들보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내세워서, 그러나 아닌 게 하나 이제 지적한 대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또 생활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좀 공부도 조금 더 하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어쨌든 열정과 그런 말하자면 희망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그 아마 뭐 그 사람 한 사람을 뭐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단결한다 이런 것보다 탈북민 사회의 단결은 지금껏 해온 경험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는 좀 집단 지도 체제, 여러 명의 엘리트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단체가 다시 결속되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뭐 당장 태영호 공사를 정점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형성한다기보다 좀 뭔가 수평적인 질서 속에서 탈북민 사회의 그 단결, 말하자면 오가나이즈, 조직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뭐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입니다. 네, 박사님,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태영호 공사가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탈북 단체 장들도 있을 거고 탈북 단체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태영호 공사가 이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단합할 우사가 있는지, 그런 걸 비치고 있나요? 예.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체로 다 환영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우리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미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또 물론 그 중에 뭐 극소수 일부 분들은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유민주 국가이니까 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데, 간혹 어떤 분들의 목소리 중에는 이런 목소리도 있죠. 과거 황장엽 선생도 뭐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북한 인민들을 통제하는데 김일성에게 협조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사과를 안 했다. 마찬가지로 태영호 공사도 북한 외교관으로서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정권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와서 뭐 좀 사과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그분은 또 그런 의견대로 뭐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민주 국가니까 하니까 우리가 뭐 잘 됐다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태영호 공사가 그래도 그쪽 체제에 반기를 들고 왔고, 옴으로써 자기가 거기에서 충성을 바쳤던 것 이상의
말하자면 피해를 준 겁니다. 독재 정권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서 응분에 다 사과가 된 걸로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뭐 과거는 묻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참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또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에도 이식하려고 앞장서서 나간다면은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지 뭐 과거가 어쩌니 뭐 이런 걸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분열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도 박사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일반 출신의 탈북민들 중에서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을 착취하던 사람인데 그 착취하던 경력이 한국에까지 와서 뭔가 그 경력으로 특혜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에 두세 분 정도가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북한에서 주민들을 착취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그 경력 때문에 또 특혜를 본다? 이건 탈북민들에게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사님은 이걸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베나TV의 그 아주 열렬한 팬들께서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제가 지적한 건 비슷한 얘기죠. 북한에서 금수저는 남한에서도 금수저다. 네. 그걸 아주 딱 그 지적해서 올리신 우리 저 시청자 선생님이 계신데 어쨌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정권의 충성을 바쳤다. 그러나 그냥 그 바치다가 조용히 대한민국에 와서 또 조용히 살면서 대우를 잘 받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을 뭔가 좀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싶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서 난 조용히 살아야 되겠어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언론에도 난 못 나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그냥 충성하다 여기 와서 그냥 조용히 자기 식구들 편안히 먹고 살고 북한의 친척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는 잘하지만 그건 착실한 얘기지만 태영호공사는 그 반면에 자기 가족, 친척, 그 동창, 동기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김정은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임진강에 가서 3만 탈북민이 김정은 타도를 외치자.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와서 뭐 과거에 충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잘했니 잘못을 뭐 갑론을박 따지면서 끌어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다 손을 잡고 그래서 또 김정은 정권에 그 사람이 그 혁혁한 공을 세운다면 그걸로써 그 사람의 과거는 깨끗이 지워지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거나 태영호 공사가 와서 북한의 민주화나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의 앞으로 행보도 예의주시해 보면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제는 김정은이 그 전륜발이 영상이 공개가 됐죠. 현지지도 영상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2015년에 공개가 됐었고 그때는 지팡이도 짚고 났었는데 이번에 또 공개됐어요. 이런 행보는 왜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북한 그 어떤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에 뭔가 그 아주 기발한 그 목표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최고 통치권자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말 타다 떨어져서 한 달간 팔을 이렇게 기부사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 영상을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독재자는 성스러워야 되고 위대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쫄뚝거린다든지 뭐 팔목을 매달고 나타나면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원칙이었는데 지금 북한에 지금 김여정이가 그 프로파간다를 장악하고 김정은이 집권해서는 이게 벌써 두 번째란 말이죠. 네. 지난 그 2015년 이제 4월 달에 한번 한 약 4, 50일간 그 이제 안 나타났는데 이제 다리 쫄룩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이제 지팡이 정치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다행히 지팡이를 안 짚고 나타났는데 다리는 분명히 쫄뚝거린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아마 뭔가 그때 그 수술한 다리가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쫄뚝거리면서 다니면서도 현지 지도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있죠.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그 북한에서 지도자를 그 칭송할 때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죄기밥에 쪽잠을 자고 그렇죠. 뭐 불면불유 그러니까 자지도 않고 휴식도 안 하고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요걸 이제 딱 목표로 하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쫄뚝거리면서도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 이런 목적을 딱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가 내세울 수 있는 이미지가 그 최선인 거죠. 그게 내 몸이 불편하면서도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 봉사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외부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은 정권이 애초에 5년이면 붕괴가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이 노출이 되면은 이게 또 어떤 그런 지도자의 그런 안보상이나 아니면은 안위적인 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여과 없이 보내는지 북한 국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잠깐 그걸 공개할 때 북한은 득과 실을 따졌겠죠. 이걸 우리가 공개함으로써 쫄뚝거리는 34살의 지도자 또는 뭐 은폐돼서 한 50일 동안 그 다리가 완벽하게 치료될까지 잠적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공개해서 쫄뚝거리는 걸 보여주는 게 득이냐 이걸 아마 계산해서 득이 그게 보여주는 게 득이다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또 2015년에는 한때 이제 팔에다가 붕대를 하얗게 감고 그것도 뭐 거의 기부수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얀 붕대를 감고 현지 지도를 그 다니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마찬가지의 목적이었겠죠. 이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뭐 이런 목표를 노린 것 같은데 뭐 잠깐 그 김정은이 지금 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에멘탈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130kg의 과체중. 그러니까 집권할 때 90kg였는데 지금 뭐 한 30-40kg가 늘어나서 건강 이상이 있다. 그러나 뭐 나이가 워낙 젊다 보니까 뭐 저게 한 60, 70, 뭐 50이나 60세에 저렇게 과체중이면 벌써 사망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 김일성을 닮으려고 뭐 멘탈 치즈도 막 그 무리하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저렇게 해서 김일성은 겉으로는 닮았지만 속으로는 병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뭐 팔이고 다리고 이런 이제 오장육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지금 분야가 저렇게 고장이 나고 그런 거 보면은 뭐 김정은이 뭐 건강으로 그렇게 쉽게 사망할 지도자는 아니다. 뭐 뭔가 좀 인민봉기가 일어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빨리 가시면 좋겠지만 건강으로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그 희망대로 그렇게 꼬꾸라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다리를 절룩거리는 게 과연 어떤 뭐 진짜로 가로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정은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체중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인해서 이제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게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 들은 바로는 김정은이 이제 그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이제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한번 그 크게 다쳤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그때 봉화진료소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바로 그 봉화진료소라는 게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 거기에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장관급 이상만 치료하는 데가 봉화진료소 아닙니까? 근데 그 봉화진료소 도로 건너편에는 양용섭 뭐 부위원장, 김영주 전 부주석 이런 고위층들이 사는 그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쪽에서 그걸 그때 김정은이가 왔다 간 걸 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전해준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도 호위사령부 군관들이 그냥 거기 쫙 깔리고 김정은이가 그때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나올 예정인데 못 나왔거든요. 다리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 수술한 다리가 지금 또 분명히 재발했다.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체중이니까 뭐 그게 완벽하게 치료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또 쫄룩거리는데 뭐 올 가을에 다시 쫄룩거릴지 아니면 뭐 내년에 또 쫄룩거릴지 결국 살을 좀 빼고 날렵하게 몸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다리는 영원히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위스에서 그거 경기를 하다가 다친 발인데 지금은 인민을 위해서 민생을 신경 쓰다가 뭐 가로인 마냥 그렇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지막 소식은 이제 북한의 강추위, 영하 35도. 저는 이게 사실 북한에서 저도 북쪽이어서 함경북도 무산군인데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백두산 양강도 밑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영하 35도, 이게 지금 어떻게 체감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에 몇 년 만에 오는 추위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3, 4년 만에 오는 추위 같은데 특히 네. 이제 이 35도까지 떨어진 게 그 백두산 바로 밑인 삼지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가 안 된 그야말로 심심 산속이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고 지금 뭐 해산이나 뭐 무산이나 이런 데는 아마 한 32도까지 한 3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의주까지도 한 25도 올라갔다는 것은 어쨌든 그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 일대가 상당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북쪽 지방이 뭐 어떤 북쪽 북극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그만큼 도시화, 문명화가 덜 됐다. 네. 그러니까 도시화가 돼서 가스나 뭐 전력이 잘 들어오면 도시의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만큼 못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요. 탈북하기 전에 16살이었는데요. 꼭 12월 달이 되고 이제 방학 시즌이 오면은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이제 백두산으로 행군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보내는데 여기서 뭐 동상이나 아니면 동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박사님 시절부터 이런 모습은 좀 보여져 왔었나요? 그렇죠. 우리 있을 때도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잘 돼서 중간중간에 그 수경하고 휴식하는데 다 지방 정권기관들, 당기관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아사자는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러나 지금 대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 9월 2일 그 함경북도 무슨 회령, 무산, 연사 이런 데서 대홍수가 나가지고 한 1000여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주택을 이제 복구한다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요렇게 토끼장 같은 집을 잔뜩 지어놓고 노동신문에 사진은 공개했지만 집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람을 입주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난방시설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이게 다 공급될 때만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마 그 연사, 회령 이런 일대에서 아마 동사자가 적어도 그때 물에 빠져서 흙에 묻히고 물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이 1000여 명이라면 올해 또 얼어 죽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 주택이 뭐 이제 언급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주택이 원래 그 미완성 상태인데 그냥 겉만 포장해서 빨리 입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동파가 되고 이러면은 벽이 뭐 이렇게 쪽쪽 갈라지는 현상도 일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북한의 그런 인사이드 뉴스가 이제 외부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자나 혹은 밖에서 이제 노숙하면서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박사님 혹시 한국과 이 남한과 북한의 겨울 풍경에서 혹시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만 주로 살았지만 지방 가봐도 많은 눈 온 이튿날쯤 되면 아스팔트길이 다 거의 다 녹아 있어요. 네. 그거는 뭘 뿌려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눈을 싹 녹인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뭐 네덜란드인가 이런 선진국가인 뭐 거기다 코일을 깔아가지고 스위치만 놓으면 이제 도로를 다 눈이 녹게 한다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아직 그런 데는 없지만은 염화칼슘을 제때 탁탁 뿌리고 그 구역별로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뭐 도로가 눈이 강상같이 와도 다 말끔해진단 말이죠. 근데 북한 도로라는 것은 눈이 왔다 하면 뭐 평양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지방길은 그냥 겨울 내내 그 눈이 그냥 한 20cm씩 깔려있죠, 아예. 그렇죠. 그 트럭이 그냥 버스나 트럭이 가면 그냥 부득부득 하면서 그 소리가 차 엔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란 말이죠. 타이어에 쇠사슬을 이렇게 감고 미끄럼 방지를 하고 그렇던.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트럭이나 버스는 겨울이 되면 그 사슬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뭐 우리 승용차에도 구비되어 있지만 한 번도 그걸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뭐 그 피스키 타러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이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토 자체가 북한은 산악지대고 70%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눈이 와도 그걸 녹일 수 있거나 이런 문화적인 시설이 안 돼 있고. 우리 그 북한 노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박달나무 갈라지는 눈보라 천리. 그런 노래 아나요, 혹시? 네, 우리 신세대는 잘 모르고. 박달나무가 이게 그 도끼자루 하는 거고 이제
물풀의 나무지만 물론 또 네. 그죠. 이 박달나무가 나무 중에서는 제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 장작 패기 제일 힘든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장작 패기도 물론 힘들겠죠. 네. 근데 이 박달나무는 무기를 만들 때 그 말하자면 이게 목판이나 그런 걸로 쓰는 나무라 이게 이만에 터지질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박달나무가 갈라지는 눈보라철이면 삼지연에 35도 올라갔으면 이게 박달나무가 쭉쭉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뭐 무연탄 공급이 제대로 되나 또 나무를 제대로 내가 잘 나올 나무 하나 이미 다 산을 다 깎아버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엄동설화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 북한을 뭐 참 동토의 왕국이다, 뭐 동토의 나라다 이게 하나의 그 독재 정치를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북한은 동토의 나라죠. 네. 저도 이맘때쯤이면은 이제 추워가지고 섬 동복바지라고 해서 2겹 3겹 입고 그 안에 또 네이까지 입고 다녔었고 또 이제 제빙이나 제설 작업이 안 돼서 도로에 왜 눈이 이렇게 얼음 빙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노약자분들은 그 신발 밑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박히게 그렇죠, 하는 뾰족뾰족한 예.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하던 경우도 있었고. 아니 그 얘기 나오니까 네. 참 지금도 이제 내 어젠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젠을 팔아요. 아이젠. 네. 그러니까 우리 등산 갈 때도 아이젠이라고 이렇게 쇠발톱이 달린 게 있어요. 아주 네. 설치하기도 편해요. 근데 요즘 지하철에서 파는 거 보니까 5,000원짜리인데 아주 간단해요. 앞에다가 딱 톡에다 걸고 뒤쪽에다 딱 걸면은 이게 쇠발톱이 딱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저걸 북한 사람들한테 좀 보내주면 얼마나 네. 좋을까. 이제 그 학교 다니고 말 때 얼마나 얼음판이 미끄러워서 무슨 나무로 하는데 그 나무라는 게 조금 있으면 다 닳아가지고 똑같이 네. 미끄러져요. 그래서 쇠발톱을 딱 걸어 놓으면은 이건 뭐 도로고 그렇죠. 북한의 얼음판을 걸어가는 데는 좋죠.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꺽쇠라고 해가지고 왜 꺽쇠. 네 그거를 이렇게 생긴 건데요. 꺽쇠. 네 이거를 신발 밑에 2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밟고 다니는 노약자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하고 걔는 눈 오면 신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예. 저희는 신났던 것 같은데 노약자분들은 이제 미끄러져서 내진탕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또 동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참 영하 35도 정말 한국은 영하 10도까지만 내려가도 강추위 한파주의보 나고 그러는데 발령 나고 그러는데 북한은 정말 일기예보도 심지어 잘 맞지 않아서 그냥 하늘을 보고 그 북한 주민들 약간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그렇죠. 오늘은 청명하구나. 오늘 좀 춥겠다. 혹은 오늘 눈 왔으니까 내일은 엄청 춥겠구나. 이렇게 아직도 그거를 예상을 할 정도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한국에 와서는 너무 이제 눈이 오고 뭐 추워도 이제 걱정이 없이 다니는데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떡하겠어요. 빨리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 뉴스를 이제 3가지로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다양하게 태영호 공사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김정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북한의 강추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북한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또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또 많이 배웁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